김광수의 경제데이트 7월 24일 13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길경식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1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에 시장경제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뤘는데요. 2부에서는 이제 1부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하고 민주주의 영역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범위가 넓죠. 되게 큰 얘기죠, 사실. 네, 넓은데, 그러니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게 없어요. 박근혜 정권의 그 국민 행복 공약 해가지고 국정 기조 이게 5개년 계획 발표한 내용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만든 사람이 똑같으니까. 네, 만든 사람이 똑같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모든 걸 다 이제 뒤로 밀어놨어요. 네. 뒤로 밀어놨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일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려다가 못하는 게 이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게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가 되면은 나라 말아먹는다. 이렇게 해서 성공한 나라는 없었다. 네.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스스로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시장 경제의 구축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그렇죠.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력 경생의 시장 경제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육아 문제는 노동력 확보 문제로 해서 이제 저출산이 심각한데 네. 그러면은 왜 그 저출산이 심각하냐? 이건 뭐 일자리가 첫째는 이렇게 소득이 월급이 작고 그다음에 또 생각들이 사람들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인생 이 때문에 고생하고 살고 싶지 않다라든지 여성들이 이제 교육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자기 어떤 그 삶을 살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것도 또 있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모조리 다 보육시설 육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걸 지원을 확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실제로 지금 저출산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이 집 때문에 결혼을 안 하니까. 예, 이제 그것도 있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성들의 사고 방식의 그렇죠? 변화, 가치관의 변화죠.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이제 또 그 노동력 부족 문제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막 또 많이 있잖아요. 뭐 여성의 뭐 경력 단절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안 낳는다든지 직장에 취업을 해버리면 네. 이렇게 계속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얘를 안 낳는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좀 이렇게 현실적이고 납득할 만한 이런 것이 없이 이제 그냥 그동안에 그 역대 정권에 관계없이 써먹어왔던 정부 관료들이 써먹어왔던 꼭지를 그대로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지출 돈 우리는 박근혜 정권 때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조 원을 이렇게 투자를 하기로 했다면 우리는 5조 원을 투자할 거야. 뭐 이런 정도 차이예요. 네. 이런 정도. 그러니까 그냥 돈 쓰기 시합이에요. 돈 쓰기 시합.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국 일본이 이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가 보편적 복지국가 보육과 교육 그다음에 이제 그 안심사회 그다음에 뭐 뭡니까 노동 뭐 성차별 평등 뭐 이거 문화국가 그건 그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있었구나. 그 서민 민생 경제 있었네요. 이 서민 민생 경제에 뭐가 있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해가지고 제일 먼저 발표한 정책이 뭡니까? 그냥 일자리 아니었나요? 그건 이제 정책이라면 뭐 추경한다라는 거였고 이제 대책이라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요. 예, 6.19 대책이었죠. 네. 6.19 대책이었죠. 6.19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100대 과제는 그 서민 주거 안정의 항목이 들어 있어요. 뭘로 들어 있냐면 제가
46번에 들어있네요. 서민이 안심하고 그러니까 사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첫 번째 이제 보편적 복지 국가에 네. 그러니까 주택 문제를 이제 보편적 복지적 관점으로 이제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네. 그래서 내놓은 게 뭐냐면은 서민이 46번 국정과제 100대 과제 중에 46번 과제에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이렇게 딱 있어요. 국토부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세부 내용을 보면은 공적 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 개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통합형 주택정책 이건 다 이미 기존에 그렇죠. 있는 했던 것들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돼 있어요. 네. 이 100대 과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이 문재인 정부 이제 집권 기간 동안에 1년에 13만 호씩 공적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 2022년까지 총 42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줄 아세요? 어떻게 박근혜 정부 때 뭘 했습니까? 행복주택 했었죠. 행복주택 했었죠. 처음에 박근혜 정권이 그 이게 이제 더 크게 막 한다고. 예, 1년에 20만 호 해가지고 네. 박근혜 정권 임기 내에 52만 호를 짓겠다라고 그랬어요. 네, 네, 52만 원을 짓겠다라고 했다가 처음에 이제 행복주택을 이렇게 짓겠다라고 했다가 바로 뒤집었어요. 그죠, 막 반대 막 그 하고. 예, 뭐 원래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사기를 쳐가지고 바로 뒤집었어요. 네. 어떻게 뒤집었냐면은 핑계를 이제 서울에다가 행복주택이나 이런 걸 이제 지으려고 하다니까 행복주택의 주 대상자는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이제 네, 청년들. 중년이라든지 중하위 소득 계층이라든지 이런 네.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2013년은 어떤 때냐면 이른바 이명박 때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계속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대세 하락에서 그렇죠. 네, 매각이 네, 네. 무효인 상태인 상황이에요, 그때가. 네. 예. 근데 그때 이제 이 행복주택 그 1년에 20만 원씩 해가지고 20만 원과 21만 원 해가지고 총 52만 원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바로 뒤집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20만 원은 너무 많습니다. 14만 원으로 줄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때 14만 원으로 이렇게 줄인다라고 해서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몇몇 곳을 지정을 그렇죠. 했어요. 네. 지정을 했는데 이제 부지가 마땅치 않으니까 무슨 말까지 나왔냐면은 그때 막 철로 철로 위에다가 짓는 애 어쩌네 막 이런 얘기가 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철로에다가 집을. 혹시 두 분들 그 출산율하고 철도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얘기 들은 적은 있습니다. 네, 출산율하고 철도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밤에 기차 지나가면 자다가 기차 소리 깨가지고 부부가 그러니까 예전에 철로 주변이 출산율이 높았다. 네네네. 뭐 이건 농담이긴 여담이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박근혜 정권이 행복주택 14만 호를 이제 줄여가지고 짓는다라고 이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네. 그러면 실제로 매년 14만 원씩 지었냐 이거예요. 안 지었어요. 없는 안 것 지었어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말만 했지 실제로 안 네. 지었어요. 뭐 땅이 없네, 뭐가 없네. 대신에 뉴스테이 하지 않았어요? 예, 뉴스테이도 또 별도로 하고 네. 나중에 네. 별도로 하고 땅이 없네, 뭐가 없네, 막 온갖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말만 했지 실제로는 또 안 했어요. 근데 요거 지금 문재인 정권 공적 임대주택 공급 1년에 연간 13만 호 해서 총 42만 호 공급하겠습니다라는 게 이게 행복주택 14만 호 이야기예요. 그거 인수인계 한 거네요. 그러면. 그래 인수인계 한 거예요. 근데 행복주택 13만 호로 줄여놓은 거예요. 줄여서 지금. 받았네. 공공임대주택은 13만 호 하고 그러니까 그걸 지원임대주택은 연평균 4만 호 하고. 그러니까 그게 13만 호가 그 행복주택 14만 호를 줄여갖고 13만 호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런 거 알 그렇죠, 리가 그렇죠. 없죠. 저희 같은 전문가나 전문기관이나 저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 이렇게 1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민주화 정부 출범 이후에 YS 정권만 빼놓고는 다 아주 이렇게 체크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 그 글로벌 경제 이슈를 보면 그 문재인 정권의 100대 과제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놓은 게 아니고 실제로 그 100대 과제 안에 그 세부 과제까지 전부 정리를 해놨죠. 네. 네. 그러니까 다 우리 형수가 체크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용들을. 네.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게 시비가 하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다가 또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이렇게 해놨어요. 네. 네. 그래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뭐 주거비용 지원 강화, 뭐 청년 임대주택 약 30만 실 공급 이거인데 이게 이제 그 청년 임대주택 30만 실 공급이 역세권이나 이렇게 네. 청년 임대주택은 다 어디 이제 지방에서 서울에 이렇게 이제 뭐 대학에라든지 이런 데 왔을 때 학생들이나 또 이제 취업 준비 중인 학생들이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고시원에 가 있거나 네, 있죠. 네, 뭐 네. 서울 고시원은 얼마 하나요? 고시원이 많이 있나요? 아, 많죠. 네. 얼마입니까 보통 한 달에? 그래도 한 30만 원에서 50만 20, 원 정도. 뭐 싼 데는 20만 원부터, 그러니까 거의 무보증이니까 거의 20만 원대가 맞을 거의 뭐, 서울도? 네. 30만 원 거의 대부분 30만 원. 여기는 전에 제가 얼핏 들었을 때는 20만 원대는 굉장히 그 가장 낮은 수준이고. 그러니까 네. 그 고시원도 음. 굉장히 이 폭이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고급 그 신림동 이런 데 가면 약간 호텔식 비슷한 고시원도 있고 그래서 가격 그런 데는 거의 100만 원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거의 원룸이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 어디다 짓냐 이거예요. 그쵸? 역세권이라고 말을 하는데 역세권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데인데 어디다 짓냐 이거예요. 30만 원을. 못 지어요. 그렇죠. 서울에는 뭐 거의 그렇겠죠. 예, 못 지어요. 그럼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임차해서 민간 주택이나 있잖아 단독주택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네, 네. 임차해서 한다. 예, 이런 말을 이렇게 하죠. 근데 단독주택이나 이런 걸 임차한다 한들 몇 채를 임차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비싼 뭐, 걸. 예, 그쵸. 몇십만이나 되는 거를 어떻게 이것도 그 꽝이에요. 그냥 뻥이. 그러니까 관료들이 이제 포장한 것들이에요. 포장한 네.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들 이렇게 쭉 이렇게 다 한번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말뿐들인 거예요. 대부분이에요. 그때 봐도 이거 다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 이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예산은 그 전체 이제 그 100대 과제를 하는데 한 180조 정도 드는 걸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정권 때 전체 그 행복 공약 하면서 이제 그 국정기조 뭐 이렇게 발표 똑같이 이거 국정과제 5개년 발표할 때 150조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150조인가? 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많아요. 180조니까.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이 뭐냐면 가장 많은 게 이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가 77조, 더불어 사는 경제가 42조. 그러니까 180조 중에 이 두 개가 130조예요. 네. 이 두 개가.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뭐가 들어있냐면 기초 장애인 연금 10만 원 인상한 거 있어요. 기초연금하고 장애인 기초연금이죠. 그러니까 노인연금이죠. 네. 그거.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권 말기에 이제 10만 원 정했잖아요. 네. 노인 65세 이상 이제 노인분들한테 10만 원씩 준다.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이제 그 선거 때 서로 경쟁했잖아요. 그렇죠. 나 10만 원 올릴 거야. 그래서 너도 나도 없이 다 10만 원씩 올린다고 경쟁해서 20만 원 올렸잖아요. 네. 근데 20만 원 올려놓고 뭘 했습니까? 박근혜 정권이. 담배 예, 그게 이제 담배세 인상으로 이어져요. 20만 원 올려놓고. 왜 됐냐면, 이 20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이제 재원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수를 부렸어요. 네. 국민연금 로 쓸 수- 처음에 예. 막 엄청 시끄러웠던 것 네, 같아요. 네, 2013년에 그 재원으로 네, 네. 이렇게 국민연금으로 이제 20만 원씩 주는 걸로 하겠다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난리가 났죠. 왜 내 돈 갖고 뭐 난리가 났죠. 국민연금이 네. 무슨 봉이냐, 네. 뭐 공무원 연금도 다 빼먹고 못하고 막 이렇게 온갖 놈이 다 빼먹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네. 이제 그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뒤로 물러나서 그러면은 깃털만큼 부담하여서 이렇게 예, 모두가 누리는 복지 증세를 좀 하자. 네. 몇천 원씩 조금 이렇게 하자. 증세를 하자. 뭐 이런 이제 이른바 기초연금 복지 증세를 내서 청와대 그 누구죠? 조원동. 조원동이고 뭔가 네. 이게 그런 소리를 했다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박살이 엄청나게 났죠. 네. 박살이 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연금도 이제 못 갖다 써. 증세도 못 해. 그러니까 이제 돈은 이제 20만 원씩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 당장에 돈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나온 꼼수가 뭡니까? 그래서 담배세 인상 음. 한 거예요. 그다음 그러니까 이 돈은 이제 재정에서 줘요. 재정에서 매년 이제 예산에서. 네. 근데 요게 지금 그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내놓은 그 계산해 놓은 거 보니까
이제 지금 한 달에 30만 원, 이제 10만 원 더 올려가지고 30만 원 주겠다라고 해놔서 지금 1년에 23조 원이 넘게 나가요. 이 돈이. 아 1년에요? 예. 5년 동안이 아니고 5년 동안인가요? 그 너무 금액이 크지 않을까요? 아, 1년이 그러네. 1년 23조면? 5년 동안 23조 원이 나가네요. 네. 그러니까 그 5년 동안으로 나누면은 1년에 얼마입니까? 한 5조 정도 5조 6조인가요? 네. 이 정도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이미 기초연금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추가로 더 나간 돈일 거예요. 아, 토탈로, 10만 인상분만. 예, 추가로 나간 네, 돈일 네, 거예요. 네, 이게.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나가고 있는 것에 이제 네. 10만 원을 더 증액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네. 증액분에 해당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러니까 반대하지 않아요. 뭐 필요하다라면 주고 싶죠. 근데 이게 전에 소장님이 20만 원 인상 얘기 나올 때 음. 이게 분명히 선거 때마다 10만 원씩 올라간다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랬는데 네. 그게 실제로 됐잖아요. 10만 원씩 올라가고 아마 있어요. 다음번 선거 때는 40만 원 올라갈 거예요. 다음번 선거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 보면은 또 더불어 잘 사는 경제가 42조인데 이 중에 공무원 80만 명 늘린다면서 하는 공공문 일자리가 11조 4천억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10조 가까이 들어있고 R&D가 그다음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고용을 하면은 장려를 준 이렇게 보조금을 한 사람분을 월급을 준다. 네. 그러면 이게 참 황당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다 말할 수는 없는데 네.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똑같은 걸 이명박 때부터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이 똑같은 걸. 그 여기 보면 그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을 이제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한다고 하고 기초연금액을 18년에 25만 원 그리고 21년에 3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권의 특징은 선거 때는 네. 그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해놓고는 뒤로 살짝 돌아가서 2020년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게 좀 주특기인 것 같아요. 30만 원으로 기초연금 올리겠습니다. 해놓고 뒤로 살짝 돌아가서 2021년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무상교육 하겠습니다 하고 팍 떠들어 놓고 네. 실제로 뒤로 돌아가서 보니까 22년 2022년까지 네. 예, 그 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임기 끝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 있냐면은 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이제 각 지방 공약들이에요. 네. 이것도 이제 이명박 정권 때부터 이렇게 각 지방 공약들 그대로 거의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데 하나 좀 특징적인 게 도시 그러니까 이제 대도시들 구도심들 이렇게 텅 빈 구도심들이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재생사업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6조 원을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약에 이제 그 하면서 또 임대주택까지 이렇게 하면은 11조 5천억 정도까지 거기다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 구도심 지역은 일단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렇죠. 사유재산이고 거기다가 그걸 수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뉴타운 사업처럼 네. 이나 뭐 할 때 토지 수용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뭐 한다라면 또 뭐 이렇게 그래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을 한다든지 하면은 또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사유재산인데 그걸 그냥 돈을 그대로 사유재산인 곳에다가 세금을 집어 넣어가지고 모양을 예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상승되는 거를 기대해가지고 이렇게 유럽 후보군 지역들이 집값이 지금 꿈틀꿈틀거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예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네. 수용도 안 하고 그냥. 네, 예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무주택자는 그다음에 한국이 문재인 정권의 그 100대 국정 과제를 보면 이른바 중간층, 네. 그러니까 월급이 애매한 사람들, 이렇게 중하위도 아니고 중간에 끼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이거 뭐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 이런 사람들은 완전 봉으로 돼 있어요. 네. 완전 봉으로 돼 있어요. 온갖 세금을 뜯기는 거예요 이제. 그 도시재생 뉴딜 같은 경우도 이제 박원순 씨가 이런 거 굉장히 막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보기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은 낡은 건물들은 보기 흉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지금처럼 다 이렇게 막 이걸 이렇게 막 꾸미고 포장하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명박 때 특히 그 뉴타운이나 이런 것들이 네. 뭐였냐면 외국인 보여주기예요.
사실 외국인들은 그거 보고 싶어하지 않는데. 보여주기. 네. 근데 한국이 잘 사는 나라야라는 걸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게 큰 거죠. 예, 보여주기예요. 근데 실제 지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어떤 경제 성장 과정의 한 면이고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고 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정권 때는 좀 멋있고 뭔가 네. 삐까번쩍하고 아, 한국이 선진국이야 잘 사는 나라야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 이거예요. 네. 이런 헛짓거리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과 그 뭡니까 저기 그 중구나 동구 같은 데는 네. 완전히 텅 비어 있잖아요. 밤에 캄캄하잖아요. 시청 나가고 이런. 예, 그런데 네. 구도심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데를 가서 이렇게 뭐 뉴디 뭐 재생을 해준다라고 뭘 어떻게 재생을 해줄 거면 해줬을 때 그걸 가도 페인트를 칠한다라고 그래서 달라지냐 이거예요. 안 되죠. 기본적으로 수요는 이런 것도 없고 인구도 줄어가고. 아니 건물 가서 이렇게 뭐 하려면 재생하려면 뭔가 리모델링을 아니 다 때려 붓고 가서 토지를 수용해 가지고 새 건물을 짓지 않는 한은 그렇죠. 그걸 무슨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미 그 구도심 재생 사업 해가지고 한 상투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벽에 그림 그리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무슨 그쵸. 이렇게 네네네. 그 문화인 네. 막 네네네. 예술인 뭐 이런 네네.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음. 그런 거 해서 사람이 올 것 같습니까? 안 되죠. 그 이화동이 그런 걸 했었잖아요. 벽화막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오히려 그 원주민들이 관광객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또 이렇게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네. 서울이나 이런 데는 그럴 수 있지만 네. 서울을 벗어나면은 관광객이 거기 가서 볼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아예 갈 이유가 가기도 없죠. 불편하고. 네. 그 네. 도시 자체를 안 가요. 그렇죠. 네. 네. 예, 도시 자체를 안 가요. 한국 사람이 갑니까? 안 하죠. 안 가죠. 네.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황당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는 일부에서 보면 이제 소위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몇 달 지났는데 이런 정도 꼭지 왜 세세한 정책을 만들기엔 아직 너무 이르지 않냐 뭐 이런 좀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이 네. 사람들은 평상시부터 수권 준비를 정권도 이렇게 두 번이나 잡아봤고 네. 정권도 두 번이나 잡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경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다음에 그 야당도 계속을 해왔고 그러면은 항상 정권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정권 잡고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든 걸 정권을 잡으면 바로 실행을 할 수 있게. 그렇죠. 또 그런 어떤 그 대안적인 정책들을 준비를 해서 그걸로 정권을 잡으려고 이렇게 경쟁을 했어야 되죠. 네, 네, 네.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촛불집회 하니까 가서 슬쩍 가서 앞에 가서 앉아가지고 사진 찍고 숟가락 얹기 해서 이렇게 어부지리하는 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권 잡고 나서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관료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만들어진- 포장을 네.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를 이제 예, 포장을 이렇게 똑같이 그냥 색깔만 이제 날리게 예, 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 공약으로 내세운 것만 갖다가 포장만 해놓은 거예요. 네. 지금 숫자 맞추기 하고 실제로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명박 때 박근혜 때 했던 것도 그대로예요. 그 연장선상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아까 전에 말씀 우선순위가 이 사람들은 경쟁력, 자력갱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네. 그냥 무조건 세금으로 돈을 때려 부어서 네. 이렇게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돈 때려 붓게 하는 것은 누가 못 합니까? 저도 할 수 있죠. 아무나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소득- 정책이 아니에요. 기본소득 200만 원 해가지고 저도 대통령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밑 빠진 독에 돈 붓기예요. 감당을 못 하는 네. 거죠. 또 그 지난주에 나왔던 이 글로벌 경제 이슈에 보면 사실 처음에 손님께서 좀 강조하신 부분이 적폐청산의 가장 핵심은 의원 내각 개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폐청산이란 건 이렇게 나쁜 놈 때려잡고 다들 이런 거에만 사실 관심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이제 민주주의 영역에 관한 건데 네. 민주주의 영역에 관한 부분에서 이제 그 적폐청산 해가지고 뭐 저거 막 이런저런 뭐 잡다스럽게 써놨어요. 네. 근데 가장 그 핵심은 뭐냐면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과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 예를 들어서 YS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무능한 대통령으로 그렇죠. IMF 그 외환위기를 초래를 했고 DJ 정부 때는 뭐였습니까? 대북 송금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노무현 정권하고 싸웠어요. 그래갖고 수사했어요 노무현 그때 정권이. 박지원 씨가 깜빵도 갔었죠. 예, 깜빵도 네. 갔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보호를 했죠. 네. 그러니까 대북 송금했는데 그걸 확 떼어먹었다라는 거예요. 빼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로 이렇게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민주당하고 그때 노무현 정권 때 열린우리당이 그래서 이제 갈라진 거고. 네.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 아닌 자살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은 지금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이제 뭡니까 적폐청산에서 이명박 정권 수사하겠다라고 써놨어요.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예, 있죠. 지금 4대강 네, 조사 이게 한다고 사자방. 예, 네. 예, 100대 과제에다 써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시간 문제죠. 네. 그다음에 박근혜는 지금 현재 어디가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죠. 있잖아요. 네.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민주화 이후에 제왕적 대통령이 있으면 모든 대통령이 다 지금 문제투성이에요. 다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네. 거죠. 다. 예. 그러면은 이런 그 적폐를 양산하는 그 모순적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는 자체가 네. 그러면서도 이렇게 대징적으로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이 이런 이렇게 잘못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지만 다음에 홍준표 같은 놈이 나와서 또 이렇게 대통령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가능성을 이렇게 배제할 수 없어요. 네. 지금 다시 촛불 들고 나가야 돼. 경제 문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엉망진창인데 네. 대책이 없는데 지금 명백해요.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가 실패했다라는 것은 명백해요. 네. 그러면은 적폐청산의 가장 큰 핵심은 이게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이죠. 예. 그러니까 제왕적 권력이 너무 대통령한테 지금 집중이 돼 있는데 무슨 대통령 중임제가 무슨 이것이 이렇게 해법입니까? 어떻게 이게 대통령이라는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네. 대통령이라는 제도 때문에 지금 발생된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그걸 중임한다든지 뭐 이원 집정부 한다, 뭐 이렇게 뭐 내각 총리하고 한다는 웃기는 소리예요 이게. 프랑스도 잘 안 되고 있고 삐그덕거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내각제로 개헌인데 개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국정과제에서 나와 있던 것 같아요. 네. 나와 있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개헌 특위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개헌을 여론 수렴해서 논의를 해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네. 근데 아니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주도해서 네. 우리가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집권당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그걸 주도적으로 이렇게 그 제안을 해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개헌을 하겠다라는 걸 내놓은 게 아니고 네. 딱 한 줄이에요. 개헌 특위가 구성되면 국민 여론들을 수렴해서 개헌을 하겠다라는 그런 걸로 끝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개헌을 할 의사가 별로 없다라는 게 자기들이 주도적으로는. 근데 실제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 문재인 정권도 지금 문제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5년이지만 앞뒤 띄어버리면 이게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사실 2017년은 뭐 예, 지금 그 예산 회계하고 네. 대통령 선거가 지금 이제 불일치가 발생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12월 총선거를 하면 회계하고 예산 회계하고 대통령 임기가 일치를 하니까 네. 마지막에 1년이나 1년 반 정도 레임덕 뭐 지금까지 역대 민주화 정부 이후에 레임덕은 어느 정권에서나 애 없이 있었어요. 네. 근데 원내각제는 이런 레임덕 자체가 이렇게 그렇죠. 없죠, 거의 사실은. 없죠. 예. 레임덕이 발생할 순간 해산을 하죠. 그렇죠. 총선으로 네. 들어가죠, 네. 바로. 내각 총사퇴하고. 예. 그러니까 그 레임덕을 이렇게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재인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아마 한 2011년부터 레임덕에 들어갈 거예요. 2021년이요? 2021년부터. 네. 그러면 그 다음 정권도 또 이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네. 실질적으로
자기가 집권 재임하는 재임에서 뭔가 정책을 해볼 수 있는 기간은 3년밖에 안 돼요. 앞뒤로 그렇게 따져보면. 네.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개헌을 지금 이렇게 하는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 임기 조정도 해야 돼요, 사실은. 예산 회계하고 이렇게 맞추는 임기 네. 조정도. 그럼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를 늘릴 수는 없다 그랬죠. 네. 줄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5월 총 대선을 다시 12월 대선으로 네. 땡겨야 돼요.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 임기가 2월 달로 이제 다시 땡겨지게 됐죠. 네. 그러면 3달 차이가 네, 나요. 네, 네. 근데 그 3달을 이렇게 줄이는 개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헌 논의 때 이것도 포함해서 해야 돼요. 같이. 그래요. 지금 이제 5월 달이잖아요. 취임이 5월 네. 달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2월 25일 날 이렇게 이제 이취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로 줄이는 걸 음. 하고 선거를 12월 달로 땡겨놔야 돼요. 네. 대통령제를 만약에 만약에 대통령제를 안 하고 내각제로 개헌을 한다라면 이것도 필요가 없죠. 그렇죠. 내각제로 바꿔버리면 되니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 관련해서도 적폐청산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향적 대통령제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아마 21세기 한국이라는 나라가 망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중에 이제 시장 경제 영역 일부와 이제 민주주의 영역 관련된 이야기를 소영이가 나눠봤습니다.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